사랑이 많으시네. 주와 함께 걷네.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날마다 손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는 주와 네, 반갑습니다. 신호승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 받은 게 솔직히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억력이 조금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별로 기억이 없는데 이 수업은 진짜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받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내가 신장내과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신장생리를 지금 본과 3학년부터 그 신장내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제가 2학년에 이 부분 강의를 못해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떤 때는 희석요를 만들고 어떤 때는 농축요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오스몰라리티를 유지를 하고 우리 몸의 수분 평형을 유지하는 신기한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임의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듣고 지나가시면서 또 옛날 추억을 기리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그래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을 1리터를 벌컥 마셨다 했을 때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소변 양이 급격하게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량이 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변의 삼투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이 굉장히 맑게 나오면서 소변의 삼투 농도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져서 한 6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소변의 삼투 농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변에서 배설되는 그 용질의 배설량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플라즈마 오스몰라리티는 거의 일정하게 조금 초반에는 떨어지겠지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희석료를 형성해서 과다 수분을 배설하는 콩팥의 이러한 기능 중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은 안티다이ure틱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안티다이ure틱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데 특히 오스몰라리티가 증가할 때 내지는 뭐 다른 뭐 엑시도시스나 뭐 카디오바스쿨라 콜랩스나 이런 때 다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제 어, 오스모 리셉터가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의 결과로 바소프레신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세포 레벨에서 확장시켜서 보면 하이퍼 오스몰랄한 상황에서 이 신경세포 오스모 리셉터 안에 TRPV라는 것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 셀 시그널로 바소프레신과 서스트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일련의 우리가 몸 안에 물을 소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탁 가두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바소프레신은 우리가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작용을 해요? 키드니에서 이제 작용을 하죠. 키드니의 콜렉팅 덕트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바소프레신이 존재를 하게 되면 바소프레신 2 리셉터에 이 바소프레신이 결합을 하게 되고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게 되고 일련의 셀 시그널링을 통해서 아쿠아포린의 생산이 이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 2가 생산이 되고 튜블의 루멘에서 그 익스프레션이 되면서 이 채널이 오픈되고 이 채널을 통해서 물이 재흡수가 되는 것이 이 바소프레신과 아쿠아포린 2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바소프레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 아쿠아포린 2는 셀 내에서 라이소소말 액티비티로 인해서 이제 셀 내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DH가 그러니까 오스모 리셉터의 그 자극에 의해서 그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우리 몸의 볼륨이 감소됐을 때도 ADH가 분비가 많이 되겠죠. 뭔가 예를 들어서 블러드 소실이 생겼다. 이러면 거기에서 ADH가 분비가 확 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럴 때 하고 오스모틱 프레셔가 올랐을 때, 삼투압이 올랐을 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볼륨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이 삼투압이 증가되었을 때에 훨씬 더 빠른 조금만 그 퍼센트 체인지가 있더라도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특히 이제 소듐 농도가 증가했을 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바소프레신이 이제 물을 재흡수를 하게 되면 서스트도 같이 이제 자극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이 서스트는 우리의 몸의 플라즈마 오스모랄리티가 한 290 이상 돼야지 이제 자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소프레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오스몰 농도에서 그러니까 285가 조금 정상보다 조금 더 높아도 바소프레신은 분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PKD 환자에 있어서 바소프레신이 시스트 그로스를 자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갈증이 없어도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갈증이 없어도 바소프레신은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갈증이 없어도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도 되고 있습니다.
ADH에 대한 그 ADH가 키드니에 작용하면서 농축 소변을 만들어내거나 희석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전을 간략하게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한 건데요. 희석료를 만들어낼 때는 이 디스탈 튜블에서 내지는 이 컬렉팅 덕트에서 NaCl만 계속해서 재흡수가 되게 되고 물은 튜블 내로 내려오면서 쭉 빠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농도가 50ml 오스몰까지 희석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이 ADH의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ADH가 이렇게 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경우에는 이 컬렉팅 덕트에서의 물만 선택적으로 지속해서 재흡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ADH가 유레아 또 재흡수를 이제 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유레아의 재흡수를 유발하면서 가장 컨센트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1200까지 컨센트레이션 되는 소변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에 우리 학생들이 알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평균 오스몰라 익스크리션이 정상인에서 한 600에서 800ml 오스몰 정도 하루에 배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그래프는 평균 한 735ml 오스몰을 배설을 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역과하게 보면 한 600 정도를 내가 익스크리션 만들어냈을 때 소변의 양이 한 1리터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1200 정도로 내가 농축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의 절반인 500cc의 소변만 누더라도 배설이 다 되는 그런 소변 컨센트레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솔루트가 일정하게 거의 이제 배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이소오스모틱한 유린을 볼 때에 한 300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이소오스모틱 유린 300으로 봤을 때 600ml 오스모를 제거를 할 때 한 2리터 정도의 소변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바조프레신이 억제되는 농도를 이 아이소오스모틱한 유린보다 더 희석된 소변에서는 바조프레신이 거의 다 억제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의 오스몰 농도가 평균 한 200 조금 넉넉잡게 250 미만으로 우리가 이제 배설이 되게 되면 바조프레신이 거의 분비가 안 되는 수준의 희석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콩팥 환자들한테 바조프레신의 분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린의 오스몰 농도를 측정했을 때 언제라도 측정했을 때 25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티칭을 하고 있고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딥스틱의 스페시픽 그래비티로는 1.008 미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콩팥이 농축요를 배설을 해서 수분을 보존하는 해부학적인 기전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H의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희석료, 농축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고 있고 그거 플러스 지금 앞으로 말할 3가지의 기전에 의해서 농축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변의 농축력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부류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버의 소변의 농축력은 한 5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람은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이 호핑 마우스는 소변 농축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10,0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000 정도로 높을 수 있는 것은 루프 오브 헬레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농축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 루프 오브 헬레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농축력이 뛰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카운트 커런트 멀티플리케이션 때문에 속질의 삼투 농도가 굉장히 높게 잘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닷물 한 리터당 1200ml 오스몰 농도의 물을 마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것을 배설을 순수하게 해내려면 기본 요량이 얼마나 정도 돼야 될지를 보면 사람 같은 경우 1200까지 농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1리터만 배설이 되면 다 배설을 할 수가 있겠죠. 최대 농축 능력으로.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더라도 1리터의 소변을 보고 탈수가 안 되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버 같은 경우는 비버는 농축력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리터는 소변을 봐줘야지 이제 배설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호핑 마우스는 한 100cc만 소변을 보더라도 농축료를 배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농축료를 우리가 때로는 뭐 항상 그냥 뭐 중요치 않게 무심결에 이제 넘어가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 소변 검사에서의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이 농축료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1.020 정도 되면 평균 유린 오스몰이 한 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 정도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이 800 이상 되는 이 노란 색의 그런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보인다 이렇게 하면 환자에 있어서 탈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환자들이 외래에 소변 검사했는데 1.050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물을 마시는 생활 습관이 조금 형성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죠. 특히 젊은 사람한테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한 1.008 정도 되면 유린 오스몰 농도가 한 20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다낭 콩팥 환자한테 저는 이제 유린 오스몰라리티를 검사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도 0.008 미만으로 됐으면 물을 잘 마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을 농축을 할 때에 속질의 삼투 농도가 12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린의 우리 몸의 그 최대 농축 능력이 120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12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 기전은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헬레고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ADH는 앞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기전은 헬레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레고리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thick ascending에서는 액티브하게 NaCl 능동 펌프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키드니가 글로메룰러스에서 하루에 180리터 필트레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필트레이션을 쭉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NaCl이 이 헬레루프에서
능동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간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 반대편에 그 디센딩 헬레나 프락시말 튜블의 디스탈 파트는 H2O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투과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H2O에 대한 투과성이 없고요. 요 면만 H2O에 대해서 투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질의 인터스티시움의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니까 물은 어떻게 이동을 하겠습니까? 네, 물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 그 관내에 그러니까 글로메룰러스에서 필트레이션이 쫙 돼가지고 나오는 관내의 액은 초기에는 한 300ml 오스몰 정도 되겠죠. 그것이 이제 물이 계속 재흡수가 되니까 이쪽에 오스몰 농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간 오스몰 농도가 계속해서 필터레이션 되는 물이 유입되어 오면서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내려가면 여기가 또 올라가고 올라간 것은 또 이쪽으로 재흡수가 되고 또 이 재흡수가 되면 물이 이쪽으로 따라져 나와서 여기 관내에 또 오스몰라리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되게 되면서 속질의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기전을 보입니다. 여기 그 우리 학생들 보는 의학생리학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근위 세간을 떠나는 이제 관액의 그 삼투 농도가 이제 300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 헬레 상행각에 있는 능동 펌프에서 소듐을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펌프는 이 농도 경사를 한 200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 유지를 해서 요 안쪽이 400 정도가 됐다고 봤을 때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가 높아졌으니까 물이 이동을 하면 관내의 오스몰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평형을 이루고 또 올라간 오스몰은 이쪽으로 쭉 밀려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또 200 정도의 오스몰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게 이제 400에서 500으로 올라가면 이 관내가 나중에 또 5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4, 5, 6이 계속 반복되면서 1200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속질의 그 오스몰 농도를 올리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모식화돼서 이제 그려 놓은 건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쪽은 NaCl 펌프가 작용을 하고 헬레의 하행각은 H2O가 이제 그 그 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혈관인데요. 우리가 이제 키드니가 이렇게 있으면 메둘라와 콜텍스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콜텍스의 글로메룰러스가 한 100만 개 정도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콜텍스의 네프론이 뭐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오스몰 농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적스타 메둘러리 네프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스타 메둘러리 네프론은 어쨌든 이 코티컬 네프론보다는 훨씬 더 속질 안에 헬레 루프가 더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속질 농도를 더 높게 이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키드니가 우리 몸의 체중의 한 1%도 안 되지만 블러드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학생들? 한 20% 정도 받고 있죠. 그래서 혈압이 80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 블러드 플로우가 굉장히 셧다운이 많이 되면서 우리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데미지를 많이 받는 것이 이 코티칼 네프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듈라는 블러드 플로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블러드 플로우의 키드니 리널 블러드 플로우의 한 1 내지 2%만
이 아래에서 흐릅니다. 그래서 조직을 먹여 살리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그 블러드가 흐르고 블러드 플로우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용질이 굉장히 1200까지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그 블러드에 의해서 용질이 씻겨나는 일을 최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듈라의 로우 플로우, 블러드 플로우가 우리의 그 삼투 농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혈관이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게 되면 이 높은 오스몰이 블러드 혈관 쪽으로 리키하게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혈관을 바자렉타로 이렇게 루피 하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부에서 혈관이 흐르면서 물이 빠져나오고 또 이 어센딩 혈관에서 또 물이 재흡수가 되고 또 여기에서 용질이 재흡수가 됐다가 나중에 용질이 빠져나오고 이러한 그 카운트 커런트 익스체인지를 이 혈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러드 플로우도 낮고 그 다음에 카운트 커런트하게 용질 자체도 이렇게 익스체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그 삼투 농도가 이 아래쪽에서 잘 유지가 되는 게 이렇게 키드니의 해법적 구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관이 요 방향으로 흘러나갈 때 물은 이쪽 방향에서는 나가는 거야 되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솔루트들은 이쪽 방향에서 흡수가 됐다가 이쪽 방향에서는 나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 메듈라에서 높은 그 솔루트 농도를 삼투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육기 전에 이제 작용하는 것은 유레아 리서큘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00 오스몰까지 농도를 그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1200을 이루는 것은 한 NaCl이 한 600 정도고 반은 유레아입니다. 유레아는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리버에서 생산이 되고 오로지 키드니로만 배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레아가 키드니에서 필트레이션이 이제 초기에 되고 프락시멀 튜브를 거쳐서 헬레 루프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동안 많은 부분이 재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쪽 튜블에서는 재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은 유레아는 고스란히 그 콜레이팅 덕트로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유레아가 소변으로 그냥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희석된 소변을 보게 된다 하면 이제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디스탈에서 재흡수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재흡수는 ADH 때문에 겪게 되는데요. ADH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아쿠아포린을 열면서 물을 재흡수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유레아 채널도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스탈에서 유레아 채널을 오픈을 시켜서 이 디스탈 튜블로 내려온 유레아가 다시 그 메듈라로 이제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시 헬레스 루프를 통해서 다시 여기를 계속 서큘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그 뱅뱅뱅 돌면서 이 속질의 유레아를 더 많이 쌓이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굉장히 빠르게 그 플로우가 흐르겠지만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이쪽에서 이제 유레아가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터체인지는 어때? 굉장히 속도가 이 직선보다는
속도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낮은 속도에서 계속해서 그 유레아 흡수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회복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의 재순환까지 앞서 말한 세 가지로 인해서 속질의 그 오스몰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농축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썰렁하게 끝났나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사면 뭐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겠고, 네, 우리 학생들은 더 잘 알아야 되겠고, 신장내과 의사들은 네,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선생님 있으세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마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한번 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뭐 오늘 별로 생각나는 게 잘 없는데 아무튼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싹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갈증 날 때 바닷물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교수님. 왜 안 돼요, 학생들? 교계 선생님 왜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지 마시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현진, 도균. 네, 질문 들었습니까? 네네, 들었습니다. 예,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바닷물의 오스몰 농도가 1200ml 오스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스몰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오스몰을 더 우리 혈중 오스몰 농도를 더 일으키게 더 높아지게 할 수 있겠죠. 바닷물을 먹으면 뭐 먹을 때뿐이고 이제 즉각 뭐 수십 분 내에 이제 환자가 정신을 잃고 시저를 하고 죽게 됩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뭐 1200까지 농축시킬 수 있으니까 1200까지 알겠습니다. 뭐 1200까지는 다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뭐 이런저런 그렇고 실제로 올라가죠. 그리고 바닷물에는 우리 몸에 없는 피지올로지컬하지 않은 다른 염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하려면 또 추가의 물이 필요하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아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교수님 마이크 켜졌습니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요 농축, 희성능, 그죠? 카운터 커런트, 바사렉타 그림만 보면 답답했는데, 그지? 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장에서 신장 피지올로지 중에 또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들 정 교수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 동영상은 또 유튜브로 바꿀 건데
뭐 학생들 동영상으로 잘 활용될 것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예,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박영창 선생님이 또 준비해 주신 초록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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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